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두유노 클럽을 아시나요? BTS, 블랙핑크, 손흥민 등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외국인에게 묻는 하나의 밈입니다.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두유노 클럽에 이름을 올린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죠. 그런 그가 올해 신작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배우 로버트 패틴슨 주연의 작품 미키 세븐틴이 말이죠. 이 작품은 오리지널 각본이 아닌 소설 원작의 이야기입니다. 에드워드 애슈턴의 SF 소설 미키 세븐이 그 원작인데 오늘은 이 원작에 대해 이야기하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미키 세븐은 임무를 수행하던 중 커다란 구멍에 빠져 한참을 추락합니다.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으나 떨어질 때 동굴 이곳저곳에 부딪혔는지 온몸이 아파옵니다. 주변을 비행하던 베르토에게 통신을 보내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지만 베르토는 주변에 크리퍼가 득실거릴 거라 이야기하며 구하러 갈 수 없다 하죠. 대신에 미키 에잇을 준비해두겠다고 합니다. 미키는 익스펜더블입니다. 말 그대로 소모품의 복제인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7번째 미키였으며 베르토는 그를 구조하는 것보다 8번째 미키를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대한 크리퍼가 그에게 이빨을 벌리며 다가옵니다.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했지만 어째선지 크리퍼는 그를 동굴 밖으로 데려다 줍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기지로 돌아와 방에 들어온 그는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미 에잇이 만들어져 있던 것이죠. 과거의 한 사건 때문에 익스펜더블은 하나만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사이클러라는 재처리 기계를 통해 하나의 미키를 제거하려 하지만 이내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비밀로 하고 당분간은 2명의 미키가 존재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쉽지 않습니다. 매일 정해진 칼로리만을 소비해야 하는 이들에게 2명의 몫을 나눈다는 건 가혹한 일이었죠. 또한 여자친구인 나샤, 친구 베르토에게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엄습합니다. 특히나 익스펜더블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령관 마샬은 미키에게 임무 실패 책임을 물어 칼로리 할당량을 20% 삭감하기도 합니다. 마샬에게 들통나는 날에는 2 버전의 미키 모두 사라질 운명이었죠. 한편 개척지의 크리퍼들은 더 극성을 부립니다. 우주선의 일부를 뜯어가는가 하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경비원들 몇 명을 순식간에 제거하기도 하죠. 미키 세븐과 에잇은 동시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다른 동료 캣에 의해 알려집니다. 마샬은 분노를 토해냅니다. 대신 세븐이 크리퍼와 조우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이용한 크리퍼 제거 작전을 생각해내죠. 이들은 반물질이라는 엄청난 에너지의 보고를 이용해 폭탄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븐과 에잇이 각각 크리퍼의 동굴에서 이를 터뜨려 크리퍼를 말살시키는 명령을 내리죠. 어차피 죽게 되었으니 크리퍼를 제거하자는 마샬의 의견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에잇은 이를 완수하기 위해 사기가 올라 있었죠. 하지만 세븐은 크리퍼에게 목숨을 빚진 바 있습니다. 이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인류학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어 망설이죠. 하지만 에잇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각자의 장소에서 폭탄을 터뜨리기로 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세븐은 원격 통신을 이용하여 에잇을 설득하지만 그가 만들어지기 전 6주간 기억을 백업하지 않았던 탓인지 에잇은 크리퍼를 단순한 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척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미드가르드 행성을 떠나온 미키. 과연 그는 살아서 이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미키9이라는 새로운 개체로 환생하게 되었을까요? 작품은 익스펜더블이라는 복제인간이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익스펜더블, 소모용 제품이란 뜻의 단어는 미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존재였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모진 고문을 당했던 그는 미드가르드 행성을 떠날 방법만 찾았습니다. 뛰어난 전투력도 이과적 지식도 없던 그가 우주선에 타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임무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몸을 익스펜더블로 개조해 생체 실험에 가까운 일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그는 고된 임무에 투입됩니다.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우주선 긴급수리 작업을 하기도 하고 개척지에 어떤 병원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인체 실험을 당하기도
했으니 말이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임무에도 승선한 다른 사람들은 그를 경계합니다. 신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존재라는 경이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를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종교적 문제 때문에 말이죠. 종교는 이들의 존재를 불길하게 여김과 동시에 철저히 이용하는 악랄한 수탈자로 묘사됩니다. 그렇게 혐오스러운 존재면 우주선에 태울 필요도 없었는데 정작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던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익스펜더블을 마구 소비시키며 그들이 느끼는 끔찍한 고통도 더무시하니 말이죠. 실제로 복제기술은 종교계와 꾸준히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1996년 7월 에든버러 대학교의 로슬린 연구소 팀은 최초의 복제양 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에 종교계는 인간 복제의 가능성을 염려하며 해당 연구를 반대하며 생명윤리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사령관 마샬은 나탈리스트라 불립니다. 여기서 나탈리스트는 신체마다 영혼이 하나씩 존재한다 믿는 종교인을 뜻합니다. 즉 미키처럼 복제되어 새로운 몸을 부여받은 익스펜더블은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가 왜 미키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지는 그의 종교적 신념에 답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책은 종교의 의미를 암시하는 단어들을 늘어놓습니다. 최초의 개척지 임무로 떠나게 된 행성의 이름이 에덴이었다는 것, 남은 승무원이 12명이었다는 것, 복제기술로 대표되던 앨런 매니코바가 진짜 인간과의 전쟁에서 단 12초 만에 패배했다는 것 등 성경의 이야기 혹은 보편적 종교관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또 다른 신화적 이야기는 테세우스의 배에 대한 언급입니다. 테세우스의 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선박으로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을 처치하고 돌아온 배를 보존했던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판자가 썩으면 낡은 부분을 떼어내고 새로운 판자를 박아 넣었습니다. 커다란 배에서 일정 부분 새 판자로 기워 넣는 일이야 흔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번씩은 이 배에 판자를 갈아 넣어 테세우스가 원정을 나갔던 때 쓰인 판자가 한 조각도 없다면 이를 테세우스의 배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곧바로 미키의 삶에 대입됩니다. 그는 미키1이라 불리던 인간으로서 삶이 끝난 뒤는 바이오 사이클러에 투입되는 칼슘과 부산물, 일정량의 채소들로 제작됩니다. 기억은 미리 백업해 두었다가 이식하니 백업 시점만 정확하다면 이전의 버전과 동일한 개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미키2가 되었을 때부터 미키1을 구성하고 있는 몸과는 다릅니다. 그가 가진 기억 역시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하나의 백업 데이터를 이식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키1과 미키8을 동일한 개체라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답을 하든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적어도 주인공 세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교적 가까운 세계를 공유하던 에잇과 자신이 다른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6주간의 백업 데이터를 제외한다면 완전히 같았을 에잇이지만 그는 자신과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에잇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목표지향의 인물입니다. 물론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이기적이라 비난할 수만은 없으나 그의 행동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죠.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목적을 완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다릅니다. 물론 그 임무가 크리퍼 제거 임무고 백업 데이터가 없는 시점에서 세븐은 크리퍼의 도움을 받았으니 다른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븐이 마샬에게 반항적인 이미지였다는 점을 보면 확실히 조금 달랐습니다. 마샬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듣고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건 세븐의 사고방식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6주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일 테죠. 하지만 한 사람을 구성하는 사고방식은 그리 쉽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목도했다 해도 기본적인 사고회로는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게 보통입니다. 같은 인물을 두고도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는, 그리고 마샬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진 부분을 볼 때 이들은 같은 배라 볼 수 없었습니다. 미키 세븐이 국내에 주목받게 된 건 봉준호 감독의 후속작 미키 세븐틴의 원작이기 때문일 겁니다. 기생충의 큰 흥행 이후 후속작이 기대되던 시점에
내놓기로 한 작품이 미키 세븐틴이었고 그 이야기의 베이스가 되는 게 이 작품이었기 때문이죠. 로버트 패틴슨이 분하는 익스펜더블이라는 존재는 원작의 미키와 비슷하게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왜 7번째 미키가 아니라 10번이나 더 죽인 17번째 미키를 그린 건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숫자를 붙이기 나름이지만 6번의 죽음도 충분히 가혹한 죽음이었는데 말이죠. 원작을 읽으면서 많은 창작물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체를 만들어 생체 실험을 한다는 데에서는 사쿠라이 가문의 만화 아인이 떠올랐고 통제된 세상 속에서 감시당하며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조지 오웰의 1984가 거대한 사이클러를 통해 맛없는 페이스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연명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렸다는 점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전작 설국열차가 떠올랐습니다. 미키 세븐틴의 예고편만 공개된 시점에서 이 책을 읽고 리뷰를 다루고 있기에 미키 세븐틴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원작이 이렇다는 점을 알고 영화를 본다면 원작과 같은 점은 무엇인지, 감독이 다르게 설정한 부분은 무엇인지 비교할 수 있어 더 입체적으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작 소설을 충분히 재밌게 읽은 사람으로서 봉준호 감독이 어떤 변주로 이 작품을 재해석했을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죽지 않는 존재 익스펜더블이 되어 개척지 발굴 임무를 맡은 미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 미키 세븐틴의 원작이 되어준 작품 미키 세븐이었습니다.